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조정에도 계속 파티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근본적인 이유와 또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는 조언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하락이 있었는데요. 어떤 역대급 기록을 세웠을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면요. 1번은 하락률이다. 2번은 청산 규모였다. 어떤 기록을 세웠을까요? 아마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역대급 청산이 일어났었는데요. 크립토 역사상 가장 큰 청산 사건 5가지를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10월 11일에 일어났던 청산이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무려 19빌리언 달러가, 물론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청산이 됐네요. 자, 2위였던 8.5빌리언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뭐 앞자리가 하나 더 있는 정말 엄청난 규모였고요. 자, 역대 2위 청산은 21년도 5월 19일 우리가 기억하는 부다빔, 중국의 규제도 있었고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취소하겠다 이런 게 맞물리면서 역시 엄청난 뭐 청산이 일어났다. 그리고 3위는 22년도 5월에 테라루나 사태, 4위는 코비드발 붕괴, 5위는 22년 11월에 FTX 붕괴였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에 선을 하나 그어놨었죠. 뭔가를 구분을 해놨다는 겁니다. 위와 아래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얼핏 보면 숫자가 위쪽은 굉장히 크고요. 아래쪽은 뭐 고만고만하게, 물론 이것도 큰 거긴 하지만 고만고만한 경향이 있는데 바로 위쪽은 강세장에 일어난 일이고요. 아래쪽은 하락장 혹은 조정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강세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청산액이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반대로 하락장, 조정장에는요, 청산 규모가 엄청나진 않지만 하락률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락률. 떨어지는 폭이 큽니다. 그리고 강세장에는 청산액이 많다.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또 다른 비슷한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물론 뭐 이때도 이제 기간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근에 있었던 청산이 역대 최대 규모다. 100억 달러에 육박을 한다. 이게 1위고요. 2위는 역시 21년 5월에 부다빔. 그리고 이 밑으로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다 조정장 혹은 하락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20년도, 22년, 22년, 22년. 무슨 차이냐면요. 강세장에는 전 국민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포모를 느끼면서 가지아를 외치니까 참석자, 이 크립토에 투자하는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겁니다. 모두가 포모를 느끼고 하니까 당연히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단 하락장 조정장에는 이미 다 떠나고 없고 그나마 남은 지금 고인물들이 청산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이미 22년도에는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이미 힘들어서 어렵고 해서 떠나갔다. 그나마 있는 고인물들의 청산액이 이 정도인 거니까 이것도 사실 큰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정말 큰 비극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극이라 하면 내 돈으로 했든지 남의 돈으로 했든지 간에 전액 손실, 뭐 마이너스 90%도 아니고요. 그냥 청산돼서 사라지는 거는 하락장에 일어날까요? 상승장에 일어날까요? 강세장에 일어나더라. 불장, 강세장이에요. 오만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번 먹고 빠지기 위해서, 치고 빠지기 위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청산 규모가 강세장에 엄청나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피터 린치의 칵테일 이론 4단계 강세장이다. 우린 계속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락장에는 별일이 안 일어납니다. 강세장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뭐 팁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이 나올 때, 제가 이 모든 원고를 찍었을 때가 일요일 밤이었거든요. 그래, 아침에, 근데 새벽에 보니까 트럼프가 또 뭐 화이트 제스처를 해가지고 상승이 일어났더라고요. 이렇게 상승이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루 뒤에 나올 수 있고, 일주일 뒤에 나올 수 있고, 한 달 뒤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의 경험상 조정 후에 반전하면서 상승이 나올 때는 직전에 상승했던 주식이나 코인이 주로 많이 위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조정이 크게 한번 나왔다. 그러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까지 살까, 비트 이더까지 살까를 고민하지 이거를 막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첫날, 둘째 날까지는 비트 이더 삽니다. 근데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이렇게 이어진다?
저도 나중에 포모가 오겠죠. 저도 당연히 중간 시총 이런 거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메이저 코인들. 그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 한 70% 확률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한번 지켜보니까요. 근데 이유는 잘 모르지만 굳이 한번 찾아본다면, 자, 일단 직전 상승주가 뭘까요? 이 조정 나오기 전에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머스크가 뭐 트윗을 날리든, 뭐 시진핑이나 트럼프가 트윗을 날릴지 몰랐잖아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던 게 이런 조정이 나오면 더 크게 떨어지겠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요 상승을 이게 예전에 올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단은 작업을 취소를 하고 그럼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극복을 하고 상승이 나올 때 이분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것 같아요. 뭐 목표 가격이 있을 거고 언제까지 얼마 올린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승 세력들이 다시 붙어서 작업을 올리는 것 같더라는 제 추정이고요. 자, 더 하나 추가로 개미들은 그 전에 이 상승주를 못 사서 아마 많이 아쉬웠을 겁니다.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이거 무서워서 못 사셨던 분들이 조정이 와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요거를 또 올라타는 경향.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결국은 직전의 상승주가 조정도 크게 받지만 회복할 때도 많이 오르더라. 뭐 제 경험이니까 요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 이제 제 원칙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언제 뭐 트럼프가 뭐 시진핑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비트 이더를 50% 이상 가져가세요.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죠. 각 알트코인은 저의 경우는 아무리 좋아도 5% 이상 안 산다. 뭐 이거는 뭐 XRP나 솔라나나 뭐 다른 코인에 믿음이 많은 분들은 예외입니다. 저의 경우는 이렇게 한다. 근데 이게 이제 5% 미만으로 사놨는데 뭐 10% 가고 15% 가고 뭐 이런 건 이제 어쩔 수 없죠. 이게 뭐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현금 10%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조정이 혹시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해지 자산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만 꼽자면 저는 요겁니다. 비트 이더를 50% 이상 가져가면요. 사실 이 뒤에 것들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거나 혹은 안 지키셔도 될 만큼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 이더를 많이 가져갔다는 거는요. 이미 욕심을 많이 내려놨다는 겁니다. 나도 큰 거 하나 한 방 먹고 빠지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각 알트코인을 적게 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해결이 되고요. 사실 비트코인은 저는 뭐 환전하는 개념으로 산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비싸서 항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비트가 현금이자 해지 자산이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남들 떨어질 때 덜 떨어지면 이게 해지 자산이겠죠. 물론 오를 때 덜 오르긴 하지만 현금이자 해지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많이 사두면 언제나 평안하다. 뭐 저의 이제 경험이니까 원칙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요. 최근에 조정은 좀 나왔지만 우연찮게도 조정의 한 이틀 전쯤에 닷컴 버블을 경고했던 IMF의 총재의 발언이 여기저기 많이 뭐 매일경제다, 메이저다 여러 개 이제 신문에서 나와서 한번 제 눈에 들어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10월 10일이었네요. 매일경제에서 AI의 붐은 버블이다. 25년 전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 그래서 IMF 총재도 그랬고요. 영란은행 총재도 증시의 과열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뭐 기사를 보시면요. IMF와 영란은행이 AI 열풍으로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졌다. 위험하다. 뭐 엄청나게 우리를 위해 걱정을 해주는 것 같네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걱정이 될까요? 뭐, 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IMF 때 97년, 98년도에 IMF와 글로벌 세력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뭐 정말 헐값에 뭐 한미은행, 뭐 외환은행, 또 뭐 한라공조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이런 걸 헐값에 사서 몇 배로 튀겨서 팔고 도망갔던 그분들이 바로 IMF와 그들입니다. 그들이 뭐 우리가 걱정이 되고 미국 경제가 걱정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걱정하고 경고를 하는 이유를 알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조정이 오더라도 절대 흔들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파티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유가 있어야겠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선가 나오는, 치솟는, 샘솟는 이상한 파티 자금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파티 자금이, 뭐, 샴페인이, 뭐, 국수가 나오고, 통닭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뭐, 회가 나오고 있는데, 파티가 멈출 이유가 있을까요? 파티 자금, 다른 말로는 유동성이라고 하죠. 어디선가 샘솟고 있기 때문에 파티는 멈출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상하다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아직 유동성을 많이 풀지 않았고요. 규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다 열어 제꼈는데 미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미국은 고금리예요.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막 한 번 금리 인하를 했을 뿐이고요.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하고 있어요. 양적 완화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무것도 안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양적 긴축. 물론 규모는 좀 줄였지만요.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돈이 원래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뭐 영래포 TGA는 설명드리긴 어렵죠. 이제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영래포라고 해서 예전에는 여기에서 어마무시한 유동성을 쌓아뒀는데요. 요거 다 써먹었습니다. 그 많던 영래포 자금이 지금 하나도 없다. 영에 수렴을 한다. 뭐 1,000억 달러인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TGA 잔고, 재무부 잔고, 요거 9월 중순에 엄청나게 채웠어요. 5천억 달러 이상을 채워서 오히려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여 갔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썼으니까 미국 정부가 그거 일단 채워놔야겠죠. 유동성이 나올 구멍이 없네요. 영래포도 없고 오히려 TJ 잔고는 채워졌는데 긴축을 하고 있는데 웬 신고가? 뭐 비트코인도 그랬지만 특히 나스닥, 뭐 미국 주식 뭐 지금 수십 번, 한 30번이었나요? 매일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 요거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이게 IMF가 두려워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IMF는요, AI 버블, 뭐 닷컴 버블 오히려 반길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빌미로 뭐 무너지는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쓱 가가지고 또 뭐 고금리로 빌려주고 뭐 구조조정하고 하면서 오히려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 보거든요. 자,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버블이 아니라요. 현재 미국, 특히 미국 쪽의 유동성의 무려 70%를 차지하는 이 돈이 무서운 겁니다. 이 돈이 버블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유동성의 70%, 원래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신용대출. 페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행들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유동성을 70%를 장악하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돈이요. 비은행 금융기관. 요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빨리 쫓아가야겠죠. 공부를 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NBFI, 뭐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이라고 해서 비은행, 은행이 아닌데 대출을 해주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유동성의 70%, 나가서 뭐 미국의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의 역시 한 70% 가까이를 이 친구들이 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은 지금요, 규제가 좀 있어서 유동성 지금 풀릴 때가 사실 됐거든요. 뭐 자기자본 비율이나 뭐 BIS 비율 있잖아요. 아직도 안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유동성을 엄청나게 지금 돈을 대신, 은행을 대신해서 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동성의 70%는 이 친구들에서 나온다. 참고로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는요, 30%도 안 됐어요. 이게 은행들이 당연히 돈을 빌려주는 게 맞잖아요, 유동성을. 근데 지금은 70%다. 그럼 이게 뭐냐? 뭐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뭐 MMF 단기 국채를 매수해서 또는 주체들로 보면 블랙락, 뭐 블랙스톤, 뭐 JP모건 특히나 이 사모펀드들 뭐 아폴로도 있고요. 뭐 KKR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칼라일도 있고 요런 친구들이 중소기업 대출, 부동산 대출, 담보 대출, 토크나 이런 걸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건 뒤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MBFI 비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특히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스타트업, 뭐 AI, 바이오,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데 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MF나 뭐 연준 입장에서는 왜 이게 화가 날까요? 자꾸 통제할 수 없는 돈이 어디선가 솟아나고 있어서 심지어 그게 버블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사모펀드, 뭐 자산 토큰 안에 스테이블 코인이네. 참고로 사모펀드는요, 쉽게 얘기하면 뭐 사모님들을 뭐 모셔다가 하는 뭐 펀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비슷한 얘기인 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거래가 잘 안 되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것들을 굉장히 고액의 자산가들 49인 이하를 모아서 그들을 이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게 사모펀드인데요. 49인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도 한 명으로 치기 때문에요. 아무튼 이 사모펀드 RWA나 이 수많은 돈들이 찍히면서 이거 위험하다. 근데 얘네들이 자꾸 우리의 손을 거치지 않고 막 신용을 창출해내고 우리의 통화 정책이 먹히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화가 단단히 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좀 더 구조화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은행이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은행이 뭐 블랙록이든 뭐 기업이든 대출을 해줘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제로 인해서 뭐 자기 자본 비율이나 여러 가지가 아직 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상한 파티 자금이 나오냐면요. 결국은 원인은 블랙락, 블랙스톤, 뭐 블랙 형제들이다. 물론 뭐 칼라일도 있고 뭐 KKR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이제 알기 쉽게 블랙락, 블랙스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블랙 형제들이 일단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AI 기업, 바이오 기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이 레버리지가 무려 5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원을 받았으면요, 500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계속 빌려줄게 하는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뭡니까?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AI, 뭐 건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하겠다. 심지어 지금 오픈 AI도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손해만 보고 있고, 바이오, 뭐 항암 치료하겠다, 뭐 비만을 치료하겠다. 다 꿈과 희망만 있죠. 무담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잘 아시죠? 우리가 이런 부동산을 세울 건데, 땅이 없네, 돈도 없네. 근데 이 계획만 보고 빌려줘.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어마무시한 돈이 창출되고 있더라. 이게 뭐다? 이게 이상한 지금 파티 자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여러분들 계속 보셨지만 늘어난다 하는 게 은행 쪽에서가 아니라 요 친구들이다. 또 다른 예 들어볼까요? 뭐 계속 블랙락만 예를 들고는 있는데요. 최근 들어 뭐 비들 펀드 발행을 해서 뭐 국채를 토큰화해서 팔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뭐 거기서 나오고 있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블랙락이 비들 펀드 국채를 담보로 해서 대출도 해주고요. 그 돈으로 레버리지도 그거 맡기면 그러니까 국채를 담보로 해서 이제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국채를 담보로 한 토큰을 가지고 다시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거를 맡겨서 예금,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채에 주는 이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은행들이 하는 것들을 블랙락, 뭐 JP 모건, 블랙스톤 이런 친구들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블랙 형제들, 뭐 칼라일, 뭐 JP 모건, 뭐 헤지 펀드들도 다 포함입니다. 시타델이나 뭐 브릿지워터나 많이 있죠. 이런 많은 정말 전통 금융의 이 전통 금융 기관들이 신용 창출을 대신하고 있고 중앙은행을 대신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자도 지급을 해주네요. 국채 토큰 같은 거 맡겨서 은행이 하는 일을 대체하고 있고 뭐 페드나 IMF나 BIS나 FRB인가요? 굉장히 이런 분들이 지금 기분이 나쁘고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8월 초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코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설레게 만들었던 뉴스. 역시 블랙 형제들, 블랙락과 블랙스톤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기억나시죠? 8월 7일자로 트럼프가 401 퇴직연금에 암호화폐를 살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401k 플랜에 암호화폐, 부동산, 사모펀드 등 대체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크립토 방송이기도 하고 크립토 이 기사니까 당연히 코인이 먼저 나와서 크립토가 됐다. 물론 크립토가 여기에서 핵심 자산인 건 맞는데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도 있고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사모펀드 즉 돈 되는 건 다 이 투자를 하는 분들, 뭐 헤지 펀드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좋아요. 등 대체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요게 핵심인데
우리는 이제 크립토만 눈에 들어왔던 거죠. 자, 근데 이 행정명령 있기 전에 5월 21일자 기사를 보면요. 트럼프가 미국 퇴직연금에 사모펀드 투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검토한다. 크립토라고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사모펀드가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 되는 건 다 한다. 유동성 없는 거, 비상장 다 합니다. 뭐 헤지펀드, 뭐 비상장사 투자, 벤처 캐피털 투자, 부동산, 비행기, 미술품 돈 되는 건 다 하는데 근데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뭐가 생각이 나나요? 이게 RWA구나. 자산 토큰화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을 토큰화에 올려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요거랑 맞물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이 블랙 형제들이 사모펀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팔기 위해서 자산 토큰화를 진행을 하고 있구나. 뭐 비트코인이다 뭐다 뭐 좋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훨씬 큰 돈이 되는구나. 요 깨달음이 온다면요. 지금 이런 소음은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지금 블랙락이 가는 대로 우린 가고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저항을 해봤자 뭐 이 친구들의 플랜대로 흘러가고 있다. 자, 블랙락이 근데 뭘 계획했다고요? 지금껏 못 팔았던 게 뭡니까? 그들이 금지했기 때문에 싫다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하니까 못 팔았었어요. 예전에는 블랙락이든 트럼프든 IMF든 BIS든 똑같았어요. 똑같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몇몇들이 막 회계를 하고 뭐 개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 못 팔던 게 크립토였고 사모펀드였습니다. 요거는 하지 말라고 한 거고 요거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 개미들이 우리 같은 개인들이 사모펀드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돈 있는 그들끼리 쑥덕쑥덕 해서 그냥 뭐 예를 들면 IMF 하면 이제 뭐 한국에 들어와서 쑥 샀다가 팔고 이렇게 하니까 이 개인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못 팔던 것을 팔아볼까? 그래서 블랙락이 고민을 했겠죠. 누구한테 어떻게 팔까? 이 큰 시나리오를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일단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겠죠. 나 잘못했다. 나 실수했다. 나 후회한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블랙락이 레리 핑크가 했고 트럼프가 했고요. 뭐 JP 모건도 들어왔고 최근에 뱅가드도 돌아오고 있죠. 일단 잘못 생각했다. 생각해 보니까 디지털 금이더라. 너무 희소하고 뭐 투명하고 뭐 온갖 좋은 얘기를 하죠. 이 내러티브를 만드는 게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이제 누구에게 판다? 일단은 블랙락은 고객들이요. 일단 국가급이 많습니다. 자, 국가들에겐 뭐라고 내러티브를 만들었다? 전략 비축하세요. 왜냐하면 디지털 금입니다. 여러분들 금도 비축하실 거고 석유도 하실 거고 뭐 자원들 뭐 다 하잖아요. 뭐 임야도 하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2,100만 개밖에 없다네요. 그러면서 국가들도 전략 비축하세요. 일단 미국이 먼저 하겠습니다.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런 내러티브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나서 눈을 뜬 게 어디다? 연금, 연기금, 뭐 보험, 대학 이런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공 쪽은요. 일단 뭐 매수 규모도 큰데다가 한 번 사면 팔지를 않습니다. 오래된 장기 고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분들을 위해 디지털 금을 ETF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비트 아니라 이더까지는 딱 만들어 놨죠. 왜냐하면 스테이킹 이자도 나중에 받을 수 있고 뭐 요 정도는 디지털 금에 준한다.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로 연기금, 대학, 기금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누구한테 팔까요?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죠. 이제 기업들에게 팔 겁니다. 근데 기업들은 물론 그 ETF가 있으면 편했을 텐데 ETF는 최근에서야 나온 거고 그 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자체가 없었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DAT라는 내러티브를 우리는 이제 뭐 올해 뭐 한 7월쯤에 접하게 됐지만요. 사실은 스트레티지다, 뭐 마라톤 디지털이다, 채굴 기업이다, 뭐 AI 데이터 센터다. 다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ETF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스트레티지 투자를 한 거잖아요. 코인베이스 투자를 한 거고, 로빈후드 투자를 한 거고, 이런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기업들도 코인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물론 개미들도 뭐 DAT 기업 지금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기업들에게는 DAT 내러티브를 씌워서 크립토 사세요. 디지털 금입니다. 이렇게까지 왔네요. 근데 그 다음으로 결국 버블의 끝, 설거지는 누가 사야 된다? 개미들이 사야 되는데요. 개미들에게 백날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해봤자
위험해. 그거 비싸. 안 사. 안 사. 그런 거 먹으려고 사진 않아. 나는 알트코인이야. 안 들어오네요. 우량 코인을 그렇게 마케팅을 해도 비트 이더, 뭐, 최근에 좀 달라졌겠지만, 이더까지도 뭐 쓰레기다 뭐다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안 사네. 그러니까 RWA 개념을 만들어냈다. 뭐랑 어울리나요? 여기입니다, 여기. 크립토가 있어야 사모펀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알트코인이 또 쓰일 거예요. 야, 이거 뭐 겸사겸사 일석이조네요. 크립토도 팔고, 사모펀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수많은 RWA 고속도로로 팔고, 야, 이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블랙록 형제들, 그 뭐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있겠죠. 이 흐름을 보면 이거는 멈출 수 없구나. 멈출 수 없구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못 팔던 자산은 뭐부터 팔 것인가? 블랙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보시겠습니다. 팔기 좋은 순서대로 오래오래 팔지 않을까요? 파는데도 순서가 있다. 자산 토큰화를 하는데도 순서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조사를 해봤는데 뭐가 팔기 좋고 뭐가 편리할까요? LTV가 높은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Loan to Value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보 가치, 뭐 담보 대출을 많이 쳐주는 비율을 얘기하겠죠. 예를 들어 뭐 100원짜리가 있으면 한 뭐 95원, 90원을 쳐준다면 이거는 담보로서의 엄청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담보 대출을 잘 쳐주는 게 인기가 있고 편리하다.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나와서 이걸로 또 투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이 레버리지. 자, 일단 1순위를 보면요. 미국 단기 국채. 이거는 그냥 거의 현금입니다. 현금. 뭐 LTV 그러니까 100원짜리라고 하면 98원에서 100원까지 쳐준다. 물론 한국은 한 70%라고 하네요. 장기 국채 여전히 거의 뭐 현금에 가깝습니다. 95에서 99%까지 쳐주고 AI급 회사채 역시 90에서 95. 야, 일단 이거부터 토큰화를 하자. 토큰화를 해서 국채가 가장 먼저 토큰화가 됐잖아요. 팔면 이자도 받을 수 있고 그거를 담보로 해서 또 98% 대출을 해주네요. 야, 이런 신통방통한 레버리지도 올라가고 이자도 받을 수 있고 그걸로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야, 이게 당연히 1순위였겠네. 2순위가 뭐다? 이제 막 주식으로 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겠죠. 뭐 S&P 500 ETF도 토큰하고 펀드도 토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테슬라다 M7이다 지금 토큰화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론트 밸류가 70에서 한 뭐 50도 있지만 70% 정도를 담보로 인정받는다. 100원짜리를 만들어서 사서 맡기면 한 70원 정도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아, 이걸로 또 투자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주식이 두 번째다. 세 번째가 뭐다? 부동산이다. 뭐 지금도 주택, 모기지, 상업용 부동산, 특히 안 팔리는 거대한 뭐 빌딩 또는 꼬마 빌딩, 요거 아마 엄청 나중에 인기 한국 분들은 좋아하실 텐데 LTV를 보면요. 채권이랑 주식보다는 좀 낮습니다. 60에서 80%. 한국은 40에서 한 60 정도, 뭐 전세가율과도 조금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요 정도를 쳐줍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부동산이 특히 뭐 소유권, 뭐 분쟁, 뭐 법적으로 뭐가 얽혀 있어서 조금 토크나 순서가 늦겠구나 생각도 들었지만, 만약에 LTV가 90에서 95%까지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블랙락은 요거 먼저 토큰화를 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면 그만큼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부동산이 3이다. 그 다음이 뭡니까? 이 AI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사모펀드, 뭐 비상장 주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주류 자산. 상장되지 않은 거, 아까 보셨던 뭐 IPO, 뭐 심지어 M&A, 뭐 망해가는 회사, 남의 망해가는 국가, 5만 가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고 팔고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일단 LTV도 많이 쳐주지도 않습니다. 뭐 100원짜리 가져오면 20원 줄게 이런 거죠. 담보화하기도 어렵고 유동성도 낮아요. 근데 이거를 세상에 전 세계를 볼 때 너무 이런 것들이 자산이 많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아마 개미들에게 팔려고 자산 토큰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동성이 없는데 요거는 팔고 싶고 개미들이나 물론 기업들에게도 팔겠지만 사모펀드 비상장 뭐 정말 세상에 있는 뭐 항공기 뭐 모든 걸 팔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극대화해야 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걸 팔려면요. 정말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올리고 찍어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흐름, 블랙락이 갖고 있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유동성이 왜 이렇게 높지? 왜 이렇게 높지? 요거 때문입니다. RWA 자산 토크나 사모펀드까지 팔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높여야 된다. 단 일시적으로 지금 관세 전쟁을 미리 일으켜서 그 엄청난 포모, 극심한 유동성 장세 오기 전에 전 세계에 일단 관세 빨대를 꽂아야겠죠. 지금 잘 안 들어가서 또 삐긋삐긋하긴 했지만 미국만 누리겠다는 뭐 마가 뭐 이런 정신이 있지만 일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중간 선거도 있고요. 유동성을 올리는 데는 트럼프가 최고로 아마 또 굉장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건 지금 뭐 관세 전제 이런 건 일시적일 수 있다. 기본적인 디자이너들, 뭐 블랙락이든 뭐 스티븐 비란 경제 책사든 이런 분들이 보는 시나리오는 유동성이 올라야 이런 것들 정말 팔기 어려운 것들을 팔 수 있다. 그러니까 달려갈 것이다. 결국은 버블이 터질 때까지 달래가면서 안 터지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 시기에 저는 화해 제스처를 뭐 올린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는 치고받고 싸울 때가 아닌 거겠죠. 달래면서 파티는 이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뭐 길면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아무튼 어느 시점까지 보는 제 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가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분이 우리에게 해주는 조언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분 누굴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 현존하는 부자는 일론 머스크지만 역사상 가장 부자는요. 3000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 대왕입니다. 기원전 10세기니까 한 3000년 전쯤이겠네요. 물론 일론 머스크도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제가 1위부터 6위까지 지금 잘라왔거든요. 뭐 금액은 뭐 대략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압도적이죠. 1위와 2위 차이가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대단한 게 1위부터 5위까지는요. 대부분 원자재, 뭐 석유, 철, 뭐 석유, 토지 이런 분들인데 일론 머스크만 지금 기술을 개발로 인해서 한다는 그러니까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아마 나중에 조만장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솔로몬은 무려 2조에서 3조 달러. 야, 일론 머스크의 뭐 아무리 추정이라고는 하지만 10배, 딱 10배 되는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무역, 조공을 차지했으니까 뭐 2위 만사무사, 아프리카에서 역시 뭐 금으로 뭐 좀 굉장히 유명했던 분 같아요. 이분도 록펠러는 석유, 카네기는 철강, 이제 러시아 황제가 뭐 자산, 석유, 토지인데요. 아무튼 참 이 원자재를 뚫고 일론 머스크가 있다는 게 놀라운데 자, 1위였던 솔로몬 왕, 현존한 역사적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허구의 분은 아닌데 이분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네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 이게 무슨 얘기지? 이거는 아마도 부정하게 얻은 돈을 뜻할 거고요. 손으로 모은 것은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어렵게 얻은 돈을 뜻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 나름대로 한번 투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상승장에 살짝 들어와서 끝자락에 팔고 나 빠지려고 하는데요. 또는 남의 조언에 의지를 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고통 없이 저 벌고 싶은데요. 그냥 나는 쏙 먹고 빠질 건데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 이런 분들의 투자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하락이나 조정장에 온갖 조롱과 비난을 들어도 매수를 하고 버티셨거나 내 판단으로 실패와 산전수전을 겪으며 어렵게 번 돈은 늘어간다고 여기 나와 있죠. 늘어간다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한 말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손으로 모은 것들이 날로 달로 늘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